한국은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족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되고 다양한 교통망 시스템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은 대중적이고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아니, 한국은 일본하고 다르다니까요. 한국에서 1년 살기도 전한 일본 교수 피가 거꾸로 솟은 이유.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일본의 한 대학 교수의 사연입니다.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삶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그의 피부로 와닿는 한국의 삶에서 일본과 다른 점이 많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3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작년에 은퇴하게 된 히로토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평생을 공부하는 교수의 삶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내와 단둘이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죠. 저는 일본의 가나가와현 지방행정 1도 부분적으로 도맡았고 자연스레 일본 내의 몇몇 정치인과도 연이 닿을 정도로 나름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나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저는 동료 교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 하나를 낳았고 지금은 저와 같은 교수의 길을 걷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힘들게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가 불현듯 떠오르네요. 딸아이가 처음에 저와 같은 교수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순간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그리고 교수로서도 자식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교단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매년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겨워 연구할 시간도 벅찼지만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무리가 오더군요. 결국 건강상의 이유를 빌미로 교단에서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다른 교수들과는 다르게 60대라는 나이에 은퇴를 결정한 것은 꽤 빠른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죠. 진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했어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은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참 보람찬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퇴를 다시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저를 되돌아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제가 성공적으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옆에서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동양화 전공자로 화가라는 꿈이 있었지만 꿈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 육아와 내조를 도맡아준 것이죠. 늘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노후는 아내와 행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죠. 그간 교직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과 미국 주식에 일부 장기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자금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준입니다. 배당 투자는 노후 자금을 불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노후를 위한 투자는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하니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결과 저와 아내는 함께 처음으로 해외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들어 젊은 친구들은 물가가 싼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착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내 또한 많이 기뻐하더군요. 당장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나가서 1년을 지내볼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아내와 상의해 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면서 논문을 쓸 때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비수준 높은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한번 방문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는 워낙 바쁘게 살아온 탓에 30년이 넘도록 한국을 다시 찾지는 못했었죠.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러 찾아간 한국이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다시 찾아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뒤 곧바로 출국 날짜와 1년간 머물 숙소와 한국에서 가볼 만한 장소들을 정리해 나갔죠.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아이도 한국으로 가서 1년 정도 살아볼 생각이라고 하니 이 같은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더군요.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무척 많아진 것 같다고 딸아이가 전해주더군요. 제가 보아도 한국 미디어의 발전과 한식의 대중성은 세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었죠.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아내와 저는 마침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짐이 많을 줄 알았지만 현명한 아내 때문에 짐을 덜 수 있었는데요. 옷가지나 살림살이를 직접 일본에서 가져오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구매해 사용하자는 아내의 의견이었죠. 한창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때에 30년이 지나서 온 아내 말을 듣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한창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때에서 30년이 지나서 온 한국의 인천공항의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27년도부터인가 한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기사를 신문을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에서 제가 본 기사가 피부로 확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 미국엔 자주 갔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여러 공항들을 다녀봤었죠. 한국 인천공항이 미국 공항들보다 비교해 카드 규모적으로나 입국 절차 같은 행정적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되더군요. 바코드 안에도 연신 감탄사를 내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받고 공항 안쪽으로 들어서자 청결한 널찍한 공간들이 드러났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곳곳마다 무인 로봇이 돌아다니며 공항 내부를 설명해 주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매우 오리지널스러운 것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국가행정 시스템이나 일상 속의 다양한 편의 시스템들이 아직 디지털화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쿄 시내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 결제만 받는 곳이 많고 어플을 이용해 페이 결제하는 곳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편의 시스템은 조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행정 시스템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일본에서 선거를 진행할 때 아직도 수기투표를 해서 일일이 사람들이 확인해 개표를 진행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행정학 박사인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빨리 개선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전통을 무시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 영향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정치 권력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교수직에서 은퇴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아내와 저는 우선 1년간 한국에서 살게 될 삼성역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안내로봇을 통해 지하철역으로 가는 방법을 익히고 친절한 한국 국민들의 도움으로 손쉽게 공항철도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혁신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호선마다 투자처와 관리하는 민영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티켓을 구매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보증금을 이용해 카드 하나를 발급하고 그 카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지하철 호선을 이용할 수 있었죠. 지하철 환승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혁신적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행정 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러한 환승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결제 시스템이나 수많은 디지털 보안 등이 개발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은 또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또 다른 산업들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켜 줄 것임에 분명했죠. 하지만 일본에선 아직도 종이로 된 티켓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한 종이 티켓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기계에 잘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원초적인 기계들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자 학자로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더군요. 한국의 성장한 모습을 마주하면서도 비교되는 일본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한국에서 1년 동안 보고 배우며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에 오랜만에 흥분감도 생기더군요.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해 편리하게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5시 정도가 되었는데 이른 저녁이었지만 아내와 저는 꽤 출출했었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한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아내는 근처에 있는 맛집을 딸아이가 추천해 주었다면서 가보자고 하더군요.
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삼성역 현대백화점을 지나 음식점들이 많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말로는 먹자골목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의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삼겹살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한국식 삼겹살집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해준 기억이 났었죠. 한때는 일식이 미국에서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알려지고 소비도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점점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의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은 이에 발맞춰 아주 다양하고 혁신적인 영화나 드라마, 예능 같은 미디어는 물론 음악산업은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이런 단어들을 여러 세계 사람들이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내놓을 만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전부겠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땐 향후 3년 안에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삼겹살집에 도착한 아내와 저는 가게에 들어선 순간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화장실 474 테이블마다 이상한 디지털 스크린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로봇들은 자동으로 손님에서 서빙해주는 로봇으로 보였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은 아주 자연스럽다는 듯 알아서 로봇이 서빙해주는 음식을 제공받았죠.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가 잡힌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은 저와 아내는 한국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번에 외국인인 것을 알아본 직원분은 자리에 세팅된 스크린 기계로 주문을 넣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보다 알기 쉽도록 메뉴판을 영어 모드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저는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한국 직원분이 이를 알아차리고 센스 있게 바꿔준 거였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니 곧바로 주문이 들어가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문을 한 지 2분 정도가 지나자마자 수많은 음식들이 서빙되었습니다. 전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엔 당황해서 이런 음식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자 직원분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았던 것인지 현재 제공되는 음식은 모두 프리즈 무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에 샐러드, 고기에 먹을 소스와 쌈장, 그리고 야채에 계란찜, 젓갈 등등 수많은 음식들이 빼곡히 서빙되는데 저는 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예쁜 그릇에 담겨져 보기 좋게 서빙되었는데 무료라니 매우 충격적이었죠. 간단하게 맛을 보아도 모두 깊이 있는 맛이었고 김치 한 접시만으로 맥주 한 잔은 거뜬히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황홀한 경험에 행복해하고 있을 때 어느덧 한국 직원분이 삼겹살을 가져와 직접 구워주셨습니다. 현란한 솜씨로 삼겹살을 구워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았죠. 일본말로 오마카세 집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자니 너무나 감동받았고 맛 또한 훌륭하니 더할 나위 없는 한국의 첫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것은 제가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돼지고기를 먹어봤지만 한국산 돼지고기 맛이 정말 일품이더군요. 한국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한국제주산 흑돼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방의 식감이 탱글탱글 찰지고 육즙이 살아있고 풍미도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때 일본 돼지보다 한국 돼지가 더 맛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본의 축산업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해왔고 그러한 발전 속에서 다양한 가축 품종 개량을 해왔고 실제로 큰 성과를 거두었죠. 생산 효율은 크게 늘어났고 원육의 품질과 맛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기술진 약적으로 만들어낸 돼지고기를 맛있다고 먹다가 한국산 제주 흑돼지를 먹고 나니 비교할 바가 못 되더군요. 여러모로 한국에 온 첫날부터 일본과 비교되는 모습들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변화를 위해 국민들이 앞장서서 행동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권에선 권력이 혈육을 통해 세습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보수적이고 기존 틀에만 갇힌 정치적 사고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그저 한국이 부럽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기술들을 마주하게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본의 깨어있는 지식인과 근면하고 검소한 일본인들은 제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